두 번째는 이제 바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호응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계속 설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3자 변제와 일본 기업의 호응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서 향후 소송에 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역사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이 바다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업협정이 기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어업협정에 의해서 공동 어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어업량을 할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한국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같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어업 종사자분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뉴스라 보도가 안 돼요. 부산일보에서는 자꾸 보도가 되는데 중앙일간지에서는 보도가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그 어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잠재되어 있는 갈등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공동위원회를 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에 불과한 거고요. 한일 대륙붕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네 영역이라고 우기는 곳을 공동개발구역으로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자라고 맺은 조약입니다. 73년에 맺어가지고 78년에 발효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유효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50년의 평화를 만들어놨는데 그 50년이 금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종료하게 되면 이제 중간선을 보통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그래서 공동개발구역의 90%를 사실상 일본에게 줘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이 협정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료를 통보를 해야 된다. 몇 년 전에. 그 시점이 2025년입니다. 우선 우리의 영토를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공동개발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었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협정이 종료되면서 공동개발구역의 상당 부분을 일본 측이 주장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 끝까지 주장을 할 거고 그럼 공동개발구역은 이제는 분쟁 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엄청난 석유가 뭐 매장돼 있을 거라는 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유엔은 동중국해를 70년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중동에 2배의 석유가 묻혀 있다. 이건 유엔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원조사를 하게 되겠죠. 뭐 일본은 자기가 주장하는 영해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저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게 우리의 영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그걸 두고 볼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전에는 대륙분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50년의 평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면 무질서의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상황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초계기 사건 같은 경우도 우발적 충돌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 어선을 둘러싸고 막 약간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 그 일본의 그 비행기가 한국 어선 아니 한국 함정 근처에서 막 위험 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환으로도 보여지고 한국은 또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활동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괜히 뭐랄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 때문에 조사를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초계기 사건이라는 건 바다에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든지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마치 이게 다 해결되는 그냥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러한 일본의 모습에 대우 실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뭐 향후 10년, 20년, 5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이 역사의 문제에서 바다의 문제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처음 나왔던 건 2013년입니다. 그걸 다시 확정 판결로 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우리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약 1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일본과 협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더라도 그건 타협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억류될 거고 그게 현금화될 거다.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일어날 거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2013년에 이미.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난 2018년에는 더 확정적으로 알게 됐던 거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심각한 갈등들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다의 문제가 지금 그러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붕 협정이 2025년에 종료 통보된다라는 걸 몰랐던 일본 전문가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계속 발신을 했었습니다.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눈에 보이는데 빨리 이 문제를 그렇다 해서 뭐 대륙붕 협정을 연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본은 종료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 해서 새로운 협정을 맺기도 힘들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일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알았던 문제인 거죠.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계기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는 반복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과 일본은 그걸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생각구 때문에 여러 갈등들을 빚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그 해공 연락 메커니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레이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발적 충돌이 있으면 전쟁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발적 충돌을 막는 구성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해양 협력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의 공동 개발 아까 말했던 그 한일 대륙붕 협정의 종료 다음에 어차피 그 지역이 오랫동안 공동 개발 구역이었으니까 협정이 없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그냥 공동 개발하자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협정 없이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양의 공동 개발을 추구한다거나 공동 오염수를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해양 쓰레기 관리나 해양 오염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설령 만약에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생선이 잡힐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한 생선이 한번 잡히는 날 한일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 3년 뒤에나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한 4, 5년 뒤에 정말 이상한 생선이 잡히게 되면 뭐 이건 정말 아마 그 정부도 힘들 겁니다. 이런 이상한 생선이 잡혔는데 왜 당신은 해양 방류를 사실상 승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설령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사능에 노출된 생선이 안 잡힐 리가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안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일 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한일 관계에 충격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안보 문제인데 뭐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형태로 이제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연계성이 강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연계성이 강화되려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동조화돼야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은 원래 이제 병립적 동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령부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체화가 되어가고 있고 반면에 한국은 이제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될 거고 미군은 절대 한국군 말을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병렬적 동맹이 되는 거죠. 사실상 두 군대가 그냥 힘을 합쳐서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라는 단일 대화하에 하나의 군대가 돼서 싸우는 형태인 거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장초권을 이양을 해놨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하나의 몸체가 돼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진보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근데 이제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 하겠다. 뭐 사실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동맹도 미일동맹도 일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장 억제론들이 이제 양 동맹에서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핵에 대한 확장 억제에 좀 포인트가 가 있다면 미일 동맹은 핵 억제와 더불어서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의 억제, 그걸 이제 통합 억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통합 억제라는 걸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이제 확장 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핵 억제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확장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확장 억제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3자가 연대하자 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동조화의 세 번째인데 결국은 주변 사태에서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일 동맹은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뭐 오래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거가 딱 만들어지면 법률을 만듭니다. 일본이. 그 가이드라인,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 지침에 맞는 국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에서는 주변 사태가 터졌을 때, 즉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자위대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가 명확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걸 할 건지가 명확해진다. 근데 한미 동맹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변 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발전된다라는 건 결국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도 주변 사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미 동맹은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다루기가 힘든. 그래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건 일본의 예인데 98년에 이미 주변 사태 논의가 있었고 미군과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주변에서 사태가 터지면 그게 이제 2015년에 변경이 됐는데 주변 사태가 두 개로 나뉩니다. 중요 영향 사태와 존립위기 사태. 그래서 존립위기 사태는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 영향 사태는 후방 지원만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총이나 뭐 이런 그 전투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와서는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제3국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은 한국에게 여러 가지 전투기 규구나 탄약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요 영향 사태법을 읽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거나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자위대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가 명확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제가 그 다음에 존립위기 사태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니까 전투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위대가. 그러면 이제 존립위기 사태에 당연히 한반도 전쟁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아무튼 정책 이슈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실제 전쟁이 일어나야지 뭐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된다라는 건 한미일 안보협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갔는데 한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삼각형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일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청난 열망을 가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는 엄청난 마찰의 요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일 안보협력은 생각보다 잘 발전되어 왔고요. 근데 이제 지소미아하고 악사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소미아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성사가 됐는데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 때문에 다시 중단됐다가 지금은 다시 복귀되는. 그래서 이제 악사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악사를 체결하라는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당연히 오는 거고요. 이러지 않으면 한일 안보협력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악사를 언젠가는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삼는 동아시아 전략들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그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이러한 압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거기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한일 안보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일 안보협력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이상의 악사를 비롯한 그 이상의 협력들을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는데 뭐 한국 내 여러 정치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일 안보의 형태로 한일 간의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한미일 안보의 형태로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 내의 안보 협력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